1543년 그때 유럽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과 즉 신과 인간이 위치를 바꿨죠. 인간이 저 광대무변한 우주에 내팽개치면서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해, 바로 몇 달 뒤에 일본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상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한 일에 대처하는 조선 지도자의 자세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3시간 정도 유람선, 아니 쾌속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섬이 있습니다. 다네가시마라고 합니다. 이 다네가시마에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이 상륙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아시아 역사는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항해 시대와 코페르니쿠스가 동아시아 일본과 조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543년에 경우에 말하면 1543년 9월 23일에부터 며칠 사이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습니다. 큰 배 한 척이 들어왔다. 선원이 1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생김새도 기이했고 말도 통하지 않았다. 동승했던 명나라 유생, 오봉은 이들 사람들, 이들이 서남만인 상인들이라고 했다. 이틀 뒤에 도우주 다네가시마 도키타카가 이들을 만났다. 이들 가운데 모랑숙사와 히리지다 타맹테라는 사람이 인사를 했다. 이들의 손에는 2세자짜리 짝대기가 들려 있었고 그 짝대기는 가운데가 뚫려 있었다. 바위에 술잔을 놓고 그 짝대기에 눈을 대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이 났다. 은으로 만든 산도 무너뜨리고 쇠로 만든 벽도 뚫을 것 같았다. 이에 도키타카는 보기 드문 보물이라며 거금을 주고 2자루를 사고 화약 제조부터 배워서 갑으로 살았다. 이름은 철포라고 했다. 철포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철포가 바로 우리들이 훗날 얘기하는 조총입니다. 그러니까 1543년 9월 23일 다네가시마에 상륙했던 어떤 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총 2자루를 다네가시마의 도주가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키타카는 그때 당시에 15살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가 원하는 것이다.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는가 라면서 무태에 있는 병장 군사들에게 이를 풀어버립니다.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한 자루 남았는데 이 한 자루는 자기 휘하에 있던 야이타 킨페라는 대장장이한테 주어서 역설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마침내 이 야이타 킨베는 이 소총을 일본으로 국산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철포기라고 이 철포가 일본에 들어오게 된 일을 기록한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키타카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실전 효용을 원했답니다. 그래서 사격수를 배운 이들 가운데서 백발백중인 자가 셀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오사카 상인이 훗날 왔을 때 이 기술을 배워간 이래 기나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우리서 수도권 지역까지 철포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2, 3년 사이에 철포 수백 자루가 생산이 됐습니다. 1556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또 왔었는데 그때 봤더니 이미 일본 전역에 철포가 30만 자루가 넘었답니다. 그때 유럽 전역에 생산되고 있던 유통되고 있던 소총보다 더 많았답니다. 검술에도 유파가 있고 모든 무술에도 유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니까 이 무기에 매혹된 대장장이들이 저마다 유파를 만들어서 철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전국시대였습니다. 영주와 무사들이 권력을 향해서 무한 혈투를 벌이던 때였죠. 창과 활과 칼로 싸우던 그 악다구니 그 판 속에 드디어 철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화기가 들어왔습니다. 1549년에 그때 당시에 15살이던 미래 영웅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이 구니모토라는 지역에 있는 철포 대장장이한테서 철포 500자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5년 6월 29일 이 노부나가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나가시노라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다케타 가스요리라는 정적 부대를 전배를 시킵니다. 노부나가 부대 병력이 7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이 불과 3,000명이 철포 부대였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전투를 치르고 있던
아사노 요시나가라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죽겠다고 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총을 보내주십시오. 사무라이도 칼 대신 총을 가지고 오라고 엄히 하명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창이나 칼보다 총의 효용, 살상력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1582년에 이렇게 암투 속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자살했습니다. 그때 이미 막강한 다이묘들, 그 당시에 영주들이 소유한 부대는 이미 3분의 1이 철포로 무장을 해 있었죠. 중국은 창이고 일본은 칼이고 조선은 활입니다. 이 삼국, 동아시아 삼국의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무기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엄청나게 센 무기들입니다. 다 끔찍하고 잔인하게 적을 죽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철포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명중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맞아도 그렇게 뭐랄까요, 한 번에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살상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처럼 늘어진 화승에다가 불을 붙여서 격발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적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뭐였냐면, 일단 탄 안에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거 뺄 방법이 없었어요.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뼈를 부수거나 장기를 꿰뚫어 버리는데,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디 붙은지 모르는 데다가, 그리고 의사가 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창, 활 같은 냉기보다 이 화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에도, 조선에도 그런 화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화기였어요.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발사하는 큰 총통류였습니다. 그런데 1543년 바로 그 가을에 사람 손으로, 바로 사람 손에서, 손화기에서 불을 뿜는 개인 화기가 유럽에서 저벅저벅 걸어서, 지발로 걸어서 일본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일본은 바로 냉기를 버리고 이 화기를 택해버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25년 2월 24일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군과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간에 벌어진 파비아 전투에서 칼과 렌즈, 긴 창을 든 중세 기사단은 아커버스 화승총을 가지고 있는 소천부대한테 몰락해 버렸죠. 그리고 18년 뒤에 그 아커버스가 일본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90년 전국 통일을 눈앞에 뒀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호주 후지나오라는 정적과 전투를 벌입니다. 우지나오는 자기네 성 위에다가 대포 하나, 그리고 철포 3자루를 딱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그 성을 향해서 정말 비를 퍼붓듯이 철포를 쏴버립니다. 결국에는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해 버리죠. 칼을 고집하고 놓지 않은 자는 패했고, 총을 든 자는 승리했습니다. 철포 2자루가 만드는 세상은 그냥 철포 이상입니다. 무기 거래 시장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철포를 발견했다면 유럽은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유사일에 처음으로 동과 서에 서로 대등한 수준으로 교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류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차등한 것이었지만, 일본과의 교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초기 자본주의 같은 그런 평등한 수준에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교류는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은 거액으로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가진 그런 시장을 알게 됐습니다. 명나라처럼 머리도 숙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황제가 허락하는 그 물량만큼, 그 쿼타만큼 주고받거나 아니면 밀무역으로 몰래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욕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장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이후로 동서의 교류는 욕망을 분출할 시장을 찾던 유럽과 시장과 구매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권력자들은 대량 살상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기를 습득하게 됐고, 권력자는 권력을 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사무라이들은 유럽 중세 기사들처럼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기 1543년 9월 23일, 그러니까 포르투갈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다네가심에 도착한 바로 그날, 층층이 위계 질서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던 천하라는 세상이 파괴되고 지구가 세 개, 평등한 세 개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를 고집하던, 그 옛날에 위계 질서를 고집하던 나라들은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면서 이후에 흐르는 역사 속에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조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드디어 조선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철포를 수입하고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1555년 음력 5월 21일, 당시에 비변사라는 조직에서 명종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부산 동로에 평장친이라는 일본 사람이 와서 귀화를 요청한다. 그런데 이 평장신이 가지고 온 총통이 지극히 정교하다. 그리고 화약도 맹렬하다. 당상의 직을 제수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명종이 그대로 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평장씨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귀화를 시켜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통, 그러니까 조총을 만드는 법을 전수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겁니다. 조총이라는 단어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록에 있는 총통은 바로 일본이 수입을 했던 그 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 비변사가 보고한 그 다음 날 사관원이 또 보고를 합니다. 총통을 제조하려면 철이 필요한데 지금 철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버려둔 종을 녹여서 제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명종 때가 그러니까 불교 시대였습니다. 명종이 불교를 되게 신봉을 하고 보우라는 그 승려가 국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남대문 동대문에 그 옛날에 만들어놨던 종이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관원은 이 종을 녹여서 총을 만들자고 한 거죠. 그때 명종이 갑자기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미 민간한테 철제를 사들이도록 했으므로 더 이상 종을 녹이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관원이 이럽니다. 철제를 시장에서 사들이게 하니까 너무 원망이 잦다. 아마 강제로 구입한 거겠죠. 그리고 한탄도 이루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비변사, 또 홍문관 이런 데를 또 거듭 나서가지고 철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고를 했지만 명종은 거부를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명종이 딱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진 장수가 있어서 잘 조치한다면 적들이 멋대로 날뛰지 못할 일이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노동할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갑질이죠. 그러자 마침내 의정부에서 나섭니다. 의정부에서 새정승이 조선에 있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같은 중화기 또한 이런 잡철로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정변총 또한 당연히 좋은 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명종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래된 물건은 신령스러우니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을 부숴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옛것은 신령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삭제함이 옳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관께서는 삭제함이 옳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실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한가하게 무슨 뭐 불교니 뭐냐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었는 그 시점에는 벌써 삼포해변이라고 이 남해안 쪽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벌써 왜구들이 들어와서 분탕치를 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암, 장흥, 강진, 진도 쪽은 벌써 그러니까 왜구들이 자기네 나라처럼 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위험한 그 시기에 명종은 종교를 들먹거리면서 무기 제작을 금지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1589년 7월 1일 대마도 사람들이 경복궁을 방문합니다. 경복궁에 대마도 도주 태위지 소 요시토시라고 그럽니다. 요시토시가 조총 수삼정을 바쳤다라고 징비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총은 군기시에 보관하라고 명하고 함께 왔던 공작은 남쪽에 있는 섬에다 풀어주라고 선조 임금께서 명했습니다. 군기시는 무기고입니다. 그 이후에 이 군기시에서 조총이 나와서 조총을 테스트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닦았다든지 관리를 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조 번방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적의 사정은 전과 달랐으나 조정에서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 뒤입니다. 1592년 잘 아시죠? 임진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철포부대가 조선을 짓밟아 버립니다. 동네 상륙한 지 20일 만에 일본군은 수도 서울까지 진격을 했고, 그때 선조 군기시의 철포를 보관하라고 그랬던 그 선조는 대신들과 함께 의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네가시마 도키타카, 그러니까 철포를 수입을 했던 그 사람의 아들 히사토키도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조선의 육군은 그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철포를 보고 혼비백산을 해버립니다. 소리에 벌써 맛이 가버려서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리죠. 말 그대로 조선의 은으로 만든 산이라는 산은 죄다 무너지고 새로 만든 벽이라는 벽은 모두 뚫려버린 대참패의 연속이 조선과 일본의 전쟁 초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적이 제 손으로 신무기를 거듭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무기가 뭔지, 그러니까 매기가 뭔지, 건빵이 뭔지, 똥이 뭔지, 매주가 뭔지 전혀 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도성을 잃고 팔방이 와야 됐다. 실은 왜적이 조총이라는 좋은 병기를 가지고 수백보 밖까지 미치고 마치면 관통할 수 있고 총알 날아오는 것이 마치 바람을 타는 우박과 같으니 활과 화살은 감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다. 조선은 매양 우리나라가 본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다른 기술에 기대하겠는가 라고 자만하다가 참극을 맞았다. 징비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징비록을 쓴 유성룡은 무기가 불리하면 그 졸개를 적에게 주는 것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전쟁 100년 전까지 조선은 무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화약도 만들고 화기도 만들어서 왜구를 경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1479년에 일본의 통신사를 보낼 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약 장인을 동행시키면 이를 배워서 노략대 쓸 터이니 화약 장인의 동행은 금한다. 그러니까 기술 유출을 경계할 정도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첨단 군사국가였습니다. 이후에 조선은 무기에 대해서 무심했고 그 사이 일본은 유럽으로부터 철포로 수입을 해서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고 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전이 벌어졌을까요?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뇌에 들어있는 발상이 문제였죠. 발상이 뭐가 문제냐? 신립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문경세제를 버리고 충주벌에 배수진을 쳤다가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에게 전멸하고 자기도 투신자라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패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인데, 근데 더 욕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그러니까 4월 초입니다. 음력 4월 초,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때 신립이 유성룡을 찾아갑니다. 유성룡이 신립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머지않아 변고가 이를 텐데 공이 마땅히 일을 맡을 것이요. 공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신립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때 유성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왜적이 다만 칼과 창만 있었는데 지금은 조총과 같은 장기까지 있으니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거다. 조심하시라. 그랬더니 유성룡한테 신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조총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쏠 때마다 맞힐 수 있겠습니까? 유성룡에 따르면 신립은 도무지 반성하거나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가버렸답니다. 자기의 용맹을 과신하고 신무기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대가가 전 부대원 몰살 그리고 국가 패망이었습니다. 무장이 그러하건대 문신들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의주로 도망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11월 12일에 선조가 유성룡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조총은 천하 신기한 무기인데 다만 화약을 장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이 끊어진다면 그러면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를 염려해서 우연히 이런 총을 만들었는데 봐라. 한 사람은 조종을 하고 쏘고 한 사람은 화약을 장진해서 돌려가면서 다시 넣는다면 탄환이 한없이 나가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내가 처음 만든 거라서 제작이 정교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걸 경한테 주니
비치해 놓고 한번 웃어보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조라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바보는 아니고 영민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입수한 조총을 자기가 역설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총을 만든 거예요. 그 총을 선조가 유종경에 주면서 우연히 만들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고 웃기 바란다 라고 한 겁니다. 진짜 웃으라는 얘기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선조는 이걸 격발과 장전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이걸 사격하는 법까지 전술까지 터득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75년에 오다오 노부나가 부대가 전국 통일 전쟁을 벌이면서 그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거를 선조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알게 된 거죠. 이거를 기록한 사관이 그 실록에 그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부터 중흥한 임금들은 영웅을 맞아들이는 것과 민심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고 무기를 정교하게 갖추기에는 구구이 마음을 쓰지 않았다. 조총이 적을 막는 데 관계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 자신이 무기의 공조를 논하게 된다면 도리의 본말의 어두운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천하의 위용을 보이는 것은 병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오늘날 근무는 진실로 여기 있지 않은데도 대신이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그대로 순응하느라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통탄스럽다. 엔지니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작업을 최고 지도자가 대신해 줬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해도 모자라는데 이걸 통탄스럽다고 한 겁니다. 이 선조실록은 161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등극하고 2년 만입니다. 궁성도 불타버리고 광해군은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 작은 궁궐에 살면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황량한 때에 실록을 쓴 사관은 군주가 실용적인 일에 힘쓰고 있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관이 다네가시마 도키타카 15 먹은 그 도키타카가 거금을 들여서 총 2자루 샀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봤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한심함, 바로 이 문신들의 한심함 또한 군사 강국을 나약함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앞에 기억나십니까? 이 궁지에 몰린 일본의 무사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총만 보내달라. 사무라이들한테도 창, 칼 필요 없이 총을 지어서 보내달라고 편지를 앞서면서 애원했던 그 아사노 요시나가라는 무장이 편지를 보낸 때가 바로 정유재랑 끝 무렵인 울산 외성 전투 때였습니다. 조우명 연합군이 바다처럼 밀려와서 외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군은 말을 죽여서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그 조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거였죠. 그 덕에 울산 외성 전투에서 결국 조명 연합군은 이 외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가까스로 왜군은 목숨을 건지고 모두 탈출했습니다. 그 탈출한 왜군들에게 결정탄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또한 마지막 전투, 노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조총을 전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1세기입니다. 2010년 6월 13일 밤 11시 17분에 일본이 7년 전에 쏘아 올렸던 무인 우주선 하야부사라는 무인 우주선이 호주의 우메라 사막에 착륙했습니다. 발사한 지 7년 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주선은 착륙하지 못했고 다른 일부분이 착륙을 했습니다. 원래 이 우주선은 이토카와라는 소행성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발사된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계기 고장이 일으켜서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때 일본의 우주국, 그러니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라는 조직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7년 동안 원격으로 하나하나씩 부품을 고쳐나간 겁니다. 하나하나씩 부품을 수리해 나간 겁니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이 하야부사가 7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면서 마침내 시료 채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5km를 날아와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담은 캡슐을 대기권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대기권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하야부사는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이 깜깜한 대기권에서 알을 낳듯이 캡슐을 뽕 던지고 불꽃을 날리면서 하야부사 사라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불사신처럼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미화된 그런 사무라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하야부사를 발사한 작사가 있는 곳이 다네가시마입니다. 그러니까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조총 2자루를 수입을 했던 바로 그 섬.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럽과 일본이 연결됐던 그 포인트, 신문물이 동양에 상륙한 바로 그 섬입니다. 거기에 작사라는 일본의 최첨단 과학기술기구가 있고 거기에서 하야부사가 발사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의 장점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장엄하고 속쓰리고 위대하고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그 섬에 제가 갔었습니다. 장렬함과 위대함은 수입과 국산화를 결정한 그 젊은 지도자와 철포 장인에 대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속쓰림 그리고 아픈 가슴과 분노는 조선을 침략한 일본에 관련된 그런 알량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 침략을 방치해버린 그때 조선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 집단들 그 뇌 속에 박혀있던 무지몽매한 위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기적인 위선에 관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게 조금만 각도가 달랐다면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 이순신은 나라를 살리고 왜 이순신은 철포의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1543년에 있습니다. 1543년 유럽에서는 하늘과 신과 인간의 위치를 바꿔버렸고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철포를 수입을 해서 또 다른 세상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조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